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개월 만에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저에서 환담했습니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대구 칠성시장에서 상인들과 점심을 먹으며 체감 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울 명동 일대 상품권 판매소에 7억 원어치의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용인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권이 명동에도 넘어온 게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거센 찬바람이 불며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찾은 곳은 대구였습니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했죠. 최소한 보수층은 확실히 잡으려는 것 같죠. 7개월 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직접 방문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지 불과 12일 만입니다. 1시간가량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정 운영에 배울 점이 많다며 지금 국정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 방문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밖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후 환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당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다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 애로사항을 회의에서 듣고 바로 해결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사전에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이후 12일 만으로 사저를 찾은 건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으로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미나리와 옛날 과자 등을 사고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로 오찬을 한 윤 대통령은 지역 일정 중에는 꼭 시장에 방문하려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민생 행보를 펼쳤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역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이뉴환 혁신위원장. 이번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죠. 얼마 전 이준석 전 대표가 찾아가기도 했었고요. 이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진짜 환자는 누구냐를 두고 설왕설래도 했었던 만큼 김 전 위원장이 뭐라고 할지 주목이 됐습니다. 답은 처방은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먹어야 한다였습니다. 민지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준석 전 대표가 다녀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종로 사무실에 이번엔 이뉴환 혁신위원장이 찾았습니다. 또 여와 야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많은 정치 경험이 계신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찾아뵙고. 인 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으로부터 양극화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조언과 함께 본인이 직접 쓴 저서를 선물받았습니다. 혁신위에 대한 쓴소리도 들었습니다.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좋은 말씀이었죠. 대통령 측근과 지도부, 중진의 희생을 요구했지만 화답하는 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환자는 국민의힘이라면서도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약을 먹이려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통합과 경청 행보를 이어간 이뉴환 위원장은 내일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죠. 혼자만의 얘기인가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유쾌한 이별을 언급하기도 했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인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비명계 공천 컷오프 등이 현실화하면 집단 행동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며 신당 합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유쾌한 결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불태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한 달 내 결론 짓겠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로선 비명계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긴 어렵습니다. 조웅천 의원은 신당행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고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MBN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연락해온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비명계 공천 컷오프가 현실화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을 개혁하든지 새로운 길을 가든지 12월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단합과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며 통합을 주문한 가운데 비명계 행보가 총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죠. 민생 행보도 이어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만나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김순철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12일 만에 만났습니다. 예. 그만큼 이 집토끼 잡는 게 급했던 걸까요? 예,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미 한번 만났었습니다. 예, 국정농단 수사 당시 수사팀장과 피의자로 얽힌 악연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두 사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섰습니다. 이번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만났느냐? 바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TK 민심을 확고하게 잡겠다, 이런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공개된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실제로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까요? 예, 일반화하긴 좀 어렵겠지만 지난 한 달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0월 2주차의 TK 국민의힘 지지율은 43.7%, 3주차는 47.8%로 50%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있던 지난달 26일에서 이틀간 조사된 여론조사를 보면 51.8%로 지지율이 올랐고 그러네요. 11월 첫째 주에는 59%로 껑충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에는 TK 지역에서 민심결집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이 확인된 만큼 오늘 만남으로 최소한 TK 지지세는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예. 혹시 이때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는 신당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인데 김 전 비대위원장은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내가 무슨 시험을 만드나? 나는 무슨 당을 새로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거기에 뭐 내가 뭐 힘을 실거나 내가 뭐 직접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이전 대표에 관해서 일체 얘기 안 했어요. 예. 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접촉하며 발을 넓히는 이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일 텐데요. 네. 이 전 대표는 SNS에 김 전 위원장이 공부해보라고 던져주는 AI로 인한 직업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퍼펙트 스폰 등의 주제가 흥미롭다며 정치 화두로 올려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만 각자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려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하면 탄핵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요. 일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에 중독이 된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분명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됩니다.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탄핵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는 겁니다. 탄핵 중독으로 검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은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매번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겠다는지는. 이어 국민께서는 민주당이 왜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며 탄핵 추진이 이재명 대표 수사 방탄용이라고 애둘러 주장했습니다. 탄핵 추진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과 함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도 올린다는 계획이라 여야 간 극한 대립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방통위가 일반 정부 부처와 달리 주요 결정 사항을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합의제 기구라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식물부처가 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 차민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현재는 2명의 상임위원만 있는데 이 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되면 1명만 남게 됩니다. 방송과 통신의 주요 정책을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1인 체제로는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식물부처가 되는 겁니다. 당장 방송통신업계에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MBN을 비롯해 재승인 제어가 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연장을 위한 의결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스팸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문제,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 방심위 심의사항에 대한 제재 등도 올스톱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도 못 내리고 위법 상태를 방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방통위 전체 회의도 취소돼 벌써부터 업무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망친 김길수는 도주한 지 6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화 한 통이 결정적이었죠. 잡히는 순간까지 경찰을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검거됐고 지금은 원래 있었던 서울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한 번 도주를 했었으니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김길수가 걸어오더니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갑니다. 부스를 나와 길을 건너고 한동안 걸어가는데 차량 한 대가 길을 막아섭니다. 김길수는 있는 힘껏 달아나고 차도 위에서 아찔한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전화를 마친 김길수는 이곳에서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지만 불과 40여 미터를 도주하고 붙잡혔습니다. 비 내리는 밤에 일어난 한바탕 소동에 인근 주민은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TV 보고 있는데 게임 소리 나는데 뭔가 직감적으로 사고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사거리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고 이렇게 막는 식으로. 김길수는 공중전화로 지인 여성에게 전화했는데 발신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김길수가 처음 도주해 경기 의정부시에 왔을 때 택시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도움을 준 지인이 있어 경찰은 계획적 도주를 의심했지만 김길수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경찰은 김길수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잔금 1억 5천여만 원을 받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곳곳을 누빈 김길수의 도주극은 63시간 만에 끝났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서울과 경기 일대를 종횡무진 헤집고 다닌 김길수는 고속터미널역 주변에서 모습이 포착되고 검거 전까지 그 행적이 묘연한 상태였죠. 붙잡힌 김 씨의 진술로 이후 동선이 알려졌는데 그동안 대담한 도주 행각과는 달리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곳곳에서 노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역 인근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는 김길수입니다. 지난 4일 밤 9시 40분까지 터미널역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된 김길수는 이후 검거 전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밤 9시 50분까지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던 김 씨는 걸어서 사평역으로 가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서울엔 비가 오고 있었는데 김 씨는 비를 피해 노량진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 웅크린 채 4시간 가까이 노숙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다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양주로 간 김 씨는 동생이 머무는 집 근처로 이동해 주변 상가 지하 주차장 등에 숨었습니다. 이후 40시간 넘도록 동생 집 주변에서 노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매복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동생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버스를 타고 여성인 지인이 있는 의정부로 간 김 씨는 PC방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PC방에서 김 씨는 자신의 도주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검색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C방에서 나와 밤 9시 10분쯤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건 김 씨는 번호를 추적해 위치를 확인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병원 도주 당시 수갑을 풀고 화장실로 들어간 김 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실을 나와 계단으로 7층에서 지하층까지 내려갔고 세탁실에 있던 직원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 정문을 통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결국 탈주범 김길수는 6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CCTV로 도배가 되다시피 한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도심을 휘젓고 다녔을까요? 추성남 기자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 기자, 김길수가 잡힌 곳이 의정부입니다. 최초에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갔던 것도 의정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길수가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한 뒤에 택시를 타고 의정부에 도착했을 때 요금을 가져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김길수의 여자친구로 알려졌는데 그 여성의 집이 바로 의정부입니다. 그리고 김길수 동생의 집이 의정부 인근의 양주시입니다. 경찰은 일단 이런 이유로 김길수가 서울에서 다시 의정부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조금 해봤더니 김길수가 어젯밤 공중전화에서 여성의 휴대전화가 아닌 이 여성이 일하는 가게로 전화를 해서 여성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일반 전화를 했군요. 당시 여성의 곁에는 경찰관이 함께 있었는데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일반 전화번호가 뜨자 곧바로 공중전화 부스의 위치를 확인했고 의정부 경찰서 강력팀에 전달했습니다. 김길수가 붙잡힌 장소는 의정부 경찰서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도주하면서 자신이 한번 흔적을 남긴 곳을 다시 찾는다는 게 상당히 의아한 부분인데 아마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지인인 여자친구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길수를 잡기가 참 힘들었던 게 계속해서 옷을 바꿔 입고 한 수 위로 닦고 다니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앞서 리포트에서 검거 당시 영상 보셨을 겁니다. 마치 한편의 영화 같은데 순식간에 도주하는 김길수를 강력계 형사들이 쫓아서 체포했습니다. 여기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길수의 위치를 파악한 의정부 경찰서 소속 강력계 형사들이 현장을 찾았을 땐 이미 공중전화 부스에서 김길수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들이 승합차를 타고 주변을 돌면서 이 김길수를 찾았는데 어젯밤 비가 와서 다들 우산을 쓰고 다녀서 얼굴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그때 36년 차 베테랑인 강력 팀장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김길수가 신고 있던 신발을 알아본 겁니다. 김길수가 도주하면서 옷은 계속 갈아입었지만 신발은 갈아 신지 않고 그대로였던 겁니다. 설마 내 신발을 알아볼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강력 팀장의 남다른 눈썰미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옷은
추적하고 저거 하고 그러는데 또 사서 입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신발이 똑같았어요. 신발은 변동이 없었고 걸음걸이하고 신발이 똑같아. 그래서 그 앞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검정색 마스크 쓰고 있었고, 야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갖다 앞에다 막고 창문 열면서 김길수 이름 불렀더니 그때서 이제 튀는 거를 쫓아가서 잡은 거예요. 정말 저 장면 보면은 무슨 영화 같습니다. 어제 잡혔고 그리고 오늘 검거 유공조에 대한 특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길수가 잘 안 잡히자 이 경찰이 현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그렇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가 무척 많이 들어온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경찰이 스스로 김길수를 검거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 강력팀 경사가 경위로 그리고 안양동안경찰서 강력팀 경장이 경사로 각각 1계급 특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이 김길수를 직접적으로 검거한 경찰관은 아닙니다. 의정부 경찰서 직원은 김길수 여자친구를 밀착 감시하면서 안심시키고 통화하는 동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인 관계에 있는 이제 대상자가 의정부에 있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의정부로 이제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이제 연락이 왔었고요. 또 안양동안경찰서 직원은 김길수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추적해 공중전화부스 위치를 파악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특진한 두 경찰관 모두 김길수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김길수의 신발을 알아보고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정부 경찰서 강력팀장도 특진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나중에 검토해봐야죠. 근데 물론 이 계급이 경감인데 경정으로 특별 승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포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교정당국의 늦장 신고입니다. 김길수가 도주한 건 지난 4일 토요일 오전 6시 20분인데 경찰에 신고된 건 1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교정당국이 놓치고 그리고 경찰이 고생해서 잡고 결국 놓친 사람 따로 또 잡은 사람 따로가 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성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혼 상대였던 전 청조 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입건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인데요. 내일은 남 씨와 전 청조 씨의 대질 조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9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남현희 씨. 피해자란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남 씨 측은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용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처럼 남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즉각 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 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이 11건, 진정이 1건인데 남 씨는 이 가운데 한 건인 11억 원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당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은 고가의 선물이 대부분 범죄 수익금에서 나온 만큼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휴대전화 분석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남 씨를 다시 불러 전 씨와 대질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공모 여부를 밝힐 핵심 단계인 남 씨와 전 씨의 대질 조사가 진행되면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서울 강남도로 한복판 1차선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가 잠이 들어 있다. 이상하죠. 경찰 조사 결과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물에 취한 거였는데 심지어 신고 있던 신발에서까지 마약과 빨대가 나왔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천천히 달리던 회색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다시 속도를 줄이고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신호가 여러 번 바뀌는데 꿈쩍도 안 하는 차량. 결국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제 새벽 5시 50분쯤 운전자 A씨가 마약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대로 한복판에서 25분가량 멈춰선 운전자는 현장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 양성이 나왔습니다. 테스트 안무나 했는데 화장실에서 마약 감시관이 와가지고 테스트 안무나. 경찰이 운전자 A씨의 상태에 비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겁니다. A씨의 소변에서는 대마와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신고 있던 신발 밑창에서는 케타민과 빨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도 여러 종류의 마약과 마약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 100여 장도 확보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마약운전과 음주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보통 사무장 병원을 하면 병원 주인이 사무장일 뿐 그래도 그 병원엔 제대로 된 의사가 있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서 병원을 열고 간호조무사를 의사인 척 앉혀놓고는 진료를, 성형수술을 하게 한 겁니다. 오히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법을 배웠죠.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로 홍보하면서 환자가 몰렸는데 수술 후 환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스를 잡은 의사가 수술을 진행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집도한 사람은 30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한 50대 여성인데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가짜 의사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며 성형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놀랍게도 진짜 의사였습니다. 50대 간호조무사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2차례나 수술을 집도했고 매달 2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사무장 병원이 문을 연 건 2021년 10월. 성형수술은 가짜 의사인 간호조무사가 맡고 고용된 진짜 의사는 도수나 무좀 등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병원은 1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고 환자 300여 명은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환자 대부분은 공짜로 성형수술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고액이고 가짜 의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서 고용을 해요. 유명 연예인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의사들조차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가짜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눈이 감기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지인이 강남에서 이제 수술 잘하는 선생님 같다. 그 소문을 듣고 대인기피증도 생겼고 우울증도 생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찰은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가짜 의사 행세를 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환자와 브로커 등 3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백화점이나 구두, 대형마트 상품권을 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상품권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분들 많죠. 명동 일대에서 유명 대형마트 가짜 상품권이 7억 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소도 속은 겁니다. 먼저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창구 너머로 상품권 다발을 건넵니다. 잠시 뒤 남성은 현금 다발을 챙겨 가게 밖을 나섭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의 한 상품권 거래소에 가짜 상품권을 팔아넘기는 모습입니다. 이들 일당은 이곳 서울 명동 일대의 상품권 판매소 6곳에 위조 상품권 7억여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는 여자도 하나 왔었고 남자도 왔었고 남자애가 제일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피해 거래소 측은 상품권을 산 고객이 해당 마트에 갔다가 이용 불가 사실을 안 뒤 환불을 요구하며 위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7억여 원을 사들인 거래소들은 마트에도 항의했지만 소용없었고 상품권을 거래한 사람 역시 추적할 수 없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위조 상품권과 관련해 해당 대형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상품권이 아니라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결국 영세업자인 상품권 거래소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 그렇다면 명동 일대에서 발견된 이 위조 상품권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유통시킨 걸까요? MBN 취재 결과 며칠 전 피해를 본 경기도 용인의 상품권 거래소에서 유통됐던 위조 상품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에서 8년째 상품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 사들인 상품권이 가짜였던 겁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상품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판매를 하신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번을 저희한테 파셨는데 거의 한 9,000가량이 돼요. 비슷한 시기 한 상품권 소매업체에서 매입한 상품권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200만 원짜리 위조 식별기가 없는 한 육안으론 위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조 상품권 전면을 보면 진품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홀로그램과 양옆에 음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상품권 역시 지난달 31일 용인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권 출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조선족 사람이 상품권을 갖고 왔어요. 판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갖고 현금을 줬죠. 앞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와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해 수사한 바 있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다른 경찰서와 공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며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과 사람들을 구조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인데 한 지사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운항 중인 선박에 밧줄을 던지고 사진을 찍어 구조, 군환했다며 실적을 조작해서 성과급을 타낸 겁니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네요.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작은 배 두 척이 대형 선박의 후미를 밀어줍니다. 대형 선박은 부두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회전이 어렵기 때문에 A인선이 돈을 받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는 이처럼 정상적으로 운항하거나 수리 중인 선박에 밧줄을 던진 다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선박을 구조 군환한 것처럼 A인선 일지를 조작했습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배 군환한 것 같이 하면서 사진 한번 찍자더라고요. 실제로는 우리 배가 군환을 안 당했는데. 지난해 군산지사의 구조 군환 실적 20여 건 중 60% 이상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사장은 국민 세금으로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못 비건할게. 그걸 어떻게 해보라고 지사장이 그걸 일일이 지시를 합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한 거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지시를 안 해보고 우리가 그냥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향도 없고 뭐 제가 있었죠. 공단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끝난 지 5개월이 넘도록 군산지사장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 어떠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해경은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중국산 일명 짝퉁 명품 1조 5천억 원어치를 인천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척 속여서 국내에 몰래 들여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잠시 거쳐가는 화물은 국내 통관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걸 노렸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비밀 창고에 인천해경이 들이닥쳐 압수영장을 집행합니다. 상표법 위반 물건 위조 상품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서 반출하시고 반출된 거 이제 배달하시고 그런 혐의로 중국에서 와서 잠시 인천에 들렀다가 해외로 간다던 화물이 갑자기 인천 자유무역 지역을 불법으로 빠져나가 줄행랑칩니다. 해경이 전국 각지로 향하는 화물차를 급습했더니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이 쏟아집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중국에서 짝퉁 명품 5만여 상자를 몰래 들여와 유통한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 화물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밀수품을 빼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2년 동안 밀수한 짝퉁 명품은 정품 시가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밀수한 물건들은 가방, 지갑, 벨트, 의류 등인데요. 네, 화장품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판매할 때는 A급, 레플리카 이렇게 광고를 하고 팔고 있고요. 인천해경은 국내 총책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밀수품을 공급한 중국인 총책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당일 500%의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벤츠를 샀다. 이런 식으로 속여 15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유인 조직, 전문가 행세를 하는 기망 조직, 피해금을 세탁하는 자금 세탁 조직 등등 아주 체계적이었죠. 가짜 수익 인증샷까지 올렸는데 여기 당한 투자자만 250명이 넘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을 체포합니다. 투자 사기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확인돼가지고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 전문업체를 사칭한 리딩방 운영자 등 4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오픈 채팅방에 초대한 뒤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채팅방에선 1인 다역으로 전문 투자자 행세를 하며 가짜 수익 인증샷을 올렸고 실제로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잠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250명이 넘고 액수도 151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서로 신원도 모른 채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에서 은밀히 만나서 연합했습니다. 서로 간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범죄를 모의한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24명을 구속 송치하고 해외 총책 등 9명에 대해서는 적색 수배를 내리고 국내 송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태풍급 비바람이 그치자마자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새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며 수도권과 중부, 산지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거든요. 채 지지도 않은 단풍 위에는 이렇게 눈꽃이 피었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권이었는데 입동인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더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 아래 나무마다 새하얀 상고대가 얼음꽃을 피웠습니다. 채 가시지 않은 단풍에 갑자기 찾아온 겨울 기온이 교차하며 절경을 선사합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6.5도까지 내려가며 대기 중의 수증기가 얼어붙은 겁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출근길 풍경도 확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두꺼운 겉옷을 꺼내 입었고 마스크를 쓰거나 목도리에 장갑을 낀 모습도 보입니다. 겨울이니까 조금 춥죠. 뭐 어떻게 여기는 막 바람이 날아가려고. 한반도 상공의 강한 저기압이 북쪽 한기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넘게 떨어졌고 수도권과 중부 내륙 강원 산지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철원 임남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6도, 대관령 영하 0.5도, 충남 계룡도 영상 0.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도 영상 3.6도까지 떨어져 평년 기온을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초속 20m에 이르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온은 8도입니다. 한낮인데도 기온은 10도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서울이 2도, 대구 3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지표면 냉각에 의해 7일보다 2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또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고 일부 얼음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정점을 찍은 뒤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평년 수준을 웃돌겠지만 이번 주 후반 찬바람이 불며 다시 추워지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어제부터 계속된 강한 비바람은 서울 곳곳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져 3차선 도로를 덮쳤고 한밤중엔 건물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쏟아져 내려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 한 그루가 갑자기 도로 쪽으로 주저앉듯 쓰러지고 놀란 차들이 곧바로 멈춰섭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잠실동에서도 가로수 한 그루가 강풍에 쓰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이제 나무가 이제 3차선까지 쓰러진 상태여가지고 이제 3차선은 이제 차량 통제 시작했고. 다행히 사고 직전 차량 2대가 멈춰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복구 작업이 4시간가량 진행되면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늦은 새벽까지 계속된 강풍에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미아동의 한 8층짜리 상가 건물에서는
강풍 때문에 유리창이 깨져 파편이 쏟아져 내렸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는 강풍에 깨진 유리 파편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 굉음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빵 내는 소리 나오니까 그 파편이 주방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1시쯤 용산구 효창동에서는 20m 높이 가로수가 쓰러져 인근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측은 4시간 만인 새벽 5시쯤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제주에서 도로를 달리던 4.5톤 화물 트럭에서 소주 수백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차량 속도도 있었겠지만 이미 적재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죠. 소주병이 깨져 왕복 6차로 도로를 뒤덮으면서 시민들까지 현장 수습을 도와 간신히 2시간 만에 현장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트럭 한 대가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적재함의 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차량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적재함에 실려있던 술병들이 쏟아지면서 도로를 뒤덮습니다. 제주시 연북로 오등동 입구 사거리에서 4.5톤 주류 운반 트럭에 실려있던 술병들이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십 박스의 술병이 쏟아지고 깨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가 막혀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큰 교통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소리가 크게 나면서 와 보니까 이제 차 윙은 올라가 있고 이제 적재돼 있던 이제 맥주들은 다 이제 와르르 쏟아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다들 벙쪄 있다가 앞에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셔가지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투입되고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까지 나선 끝에 사고 현장은 2시간여 만에 수습됐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 일대입니다. 경찰은 화물트럭이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적재함의 문이 열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40대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어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던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반전됐습니다. 너무 커져버린 변동성에 투자자 카페는 주식이 코인이냐는 성토성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박교원 기자입니다.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 빗발치던 수익 인증이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증시가 폭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하자 주식이 무슨 코인이냐며 허탈한 표정입니다. 그동안 장이 안 좋았다가 어제 많이 올라서 기대를 좀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공매도 금지 이틀째에 코스피는 2.33% 하락하며 2,440대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 전지주 대부분이 급락했습니다.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은 지수가 빠지며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숏 커버링을 진행했던 외국인들이 대거 순매도로 돌아선 영향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하방을 막는 효과는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가를 견인하는, 즉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가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공매도 금지의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해외여행부터 가야지 했었는데 막상 알아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여행비가 지난달엔 15.9%나 오르면서 1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항공권과 현지 숙박료가 크게 오른 탓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해외여행 비수기인 11월임에도 인파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나가는 첫 해외여행인 만큼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할인을 받고 해가지고 거의 한 120, 한 5, 6만 원? 그렇게 해서 길게 또 못 나갔던 그런 시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아뒀던 돈으로 수도인 도쿄를 구경하자.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비용 부담 역시 커졌습니다. 지난달 해외 단체 여행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15.9% 올라 13년 1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항공권과 숙박비 비중이 가장 큰데 과거와 같은 저가 할인 티켓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회복되는 운항 편수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인데 현지 숙박비와 식사비 역시 우리 못지않게 물가가 뛰면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보복 심리로 프리미엄 여행 상품을 찾는 수요는 증가해 해외여행 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상품을 선택하는 좀 가장 중점 기준이라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 한 번 가더라도 제대로 가겠다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반면 높은 가격에도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 단체 여행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3.4%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요즘 각종 물가가 오르자 정부가 담당 공무원까지 지정하면서 인상을 막으려 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식품업체들이 얌체짓을 하고 있습니다. 만두는 봉지에서 한두 개를 빼고 김은 한 장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제품 양을 줄이면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정예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한 식품업체가 만든 김입니다. 이 제품은 최근 양을 10% 줄였습니다. 이전 제품을 구해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생산된 5g짜리 김은 0.5g씩 총 10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산된 4.5g짜리 김은 한 장이 준 9장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국내 유명 만두 제품은 용량을 기존 405g에서 375g으로 줄였고 한 맥주업체는 8개들이 상품 용량을 375ml에서 370ml로 줄였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압박이 심해지자 제품 가격은 건드리지 않고 크기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식품업체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하지만 안에 내용물을 줄였다는 게 아마 물가가 아마 올랐다 그래도 좀 기만하는 행동이나 조금 소비자를 좀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값이 올랐는데 정부는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독점력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에 개별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용량을 줄이든지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양을 줄여도 포장 표시와 용량이 일치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점 때문에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는 꼼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햄이나 소시지엔 색을 내는 첨가제,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소량이기에 먹어도 되지만 이 첨가제만 따로 구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 이 첨가제를 이용한 자살이 늘고 국내에서도 그 모방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 물질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유가공품 매대입니다. 다양한 제품에는 먹음직스러운 선홍색을 내고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속 아민과 결합해 발암물질을 생성할 위험이 있고 물질 자체만으로도 과다 섭취 시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식육 가공품에 1kg당 0.07g의 아질산 나트륨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4에서 6g을 한 번에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를 악용해 아질산 나트륨으로 이른바 자살 키트까지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질산 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데 2021년엔 46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아질산 나트륨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의 판매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살 관련된 자살 방도 물질, 자살 도움 물질로 유통되고 있을 때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자살 위해 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하는 번개탄이나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 졸피뎀 같은 수면 진정제 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나이가 무려 132억 살인 블랙홀이 우주에서 발견됐습니다. 빅뱅 이후 4억 7천만 년 뒤 만들어진 최고령 블랙홀입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고령 블랙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나사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과 찬드라 X선 관측소가 발견했는데 빅뱅 4억 7천 년 뒤에 생성된 걸로 추정됩니다. 빅뱅이 137억 년 전 발생했기 때문에 블랙홀은 132억 년 전 생긴 셈입니다. 태양계에 속해 있는 우리은하 중심부 블랙홀이 처음 포착된 건 1년 전입니다. Observations of stars orbiting around it revealed the presence of an object that is very massive, 4 million times the mass of our sun, but also very faint. 이번 블랙홀은 우리은하 중심부 블랙홀보다 10배가량 크다고 과학계는 설명합니다. X선 관측을 통해서 존재가 확인됐는데 준항성 천체인 퀘이사로 추정됩니다. 이번 발견으로 초기 우주의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데 한 발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한파와 폭설이 불어닥친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체육관이 붕괴돼 3명이 숨졌습니다. 지붕에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진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체육관 지붕은 폭삭 가라앉았고 벽체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폭설이 쏟아지던 중국 헤이룽장성 자무스의 한 체육관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11月6号19时40分左右，佳木斯市华南县悦城体育馆发生部分坍塌。11月7号0时35分，现场已经完成救援。 이 사고로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던 7명이 매몰됐는데 3명은 다행히 탈출했지만 3명이 숨지고 1명은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체육관 운영 책임자를 체포해 폭설이 붕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를 포함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이룽장성에선 지난 7월에도 치치하얼의 한 중학교 체육관이 무너져 여자 배구팀 11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찾아온 갑작스런 한파와 폭설로 헤이룽장성 일부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휴교와 휴업이 이어졌고 고속도로는 폐쇄됐으며 동북 지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30여 편과 일부 항공기의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내일까지 헤이룽장성 등 동북 지역에 최대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다시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쓰는 플라스틱 빨대나 편의점 비닐봉투도 이젠 단속을 안 한다고 하네요. 일회용품 정책이 상당 부분 사라지는 셈이라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김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카페에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종이컵을 완전히 쓰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발표를 봤는데 풀렸다는 얘기 들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를 철회하면서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회용컵 세척을 하려고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계도 기간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용을 허락한 셈입니다. 비닐봉투는 계도 기간 장바구니 같은 대체품 사용이 자리 잡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없이도 비닐봉투 대신 대체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면 굉장한 언쟁이 되는데 국가적인 법적인 제재가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어느 정도의 선이 사실상 환경부가 산업계 편을 들면서 환경보호라는 과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플라스틱 감축이나 자원순환에 역행하는 그런 역할을 환경부 스스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이컵 사용 금지는 이미 4년 전에 정한 방침인 만큼 이를 준비한 자영업자나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곳곳에 김장 시장이 개설돼 본격적인 김장 차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겨울나기 준비의 으뜸은 김장 김치 담그기였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에 김치는 지금도 든든한 겨울 먹거리로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값싸고 편하게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배추와 무등을 마구잡이로 비축했다가 썩혀서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을 미리 수매에 비축해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배추와 무는 가격 상승 위기 경보 10회 중 3회 비축 물량을 풀지 않았고 고추, 마늘 등은 경보 단계임에도 조율 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량을 수입하지 않았으며 보관 기간이 짧은 배추와 무는 산지에서 시장으로 방출하면 불필요한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데도 수매 전량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상당수를 폐기한 겁니다. 이뿐인가요? 한때 품귀 현상이 또 줄서기 파동이 벌어졌던 달걀 역시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수입을 하다가 2,125만 개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유통공사가 실제 작황 결과가 아니라 농업 관측 예측 생산량 지표에 의존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탁상 행정을 했던 거죠. 참, 얼마 전 대통령도 공무원들한테 현장으로 가라고 했었죠. 유통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납품 비리로까지 이어졌다고 감사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법령을 어겨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와 102억여 원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도 합니다. 여자들이 장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한창 줍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배추 잎을 줍는 것이다. 그들과 어울려 배추 잎을 주워 모아 시장에 있는 해장국집에 팔았다. 먼저 아들을 떠나보낸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중앙시장에서 배춧잎을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바닥에 나뒹구는 배춧잎 하나가 삶이 되고 하루 저녁 된장국 밥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 세금으로 물량을 가늠할 수조차 없는 배추와 무와 계란을 썩혀서 버렸다고요? 이들은 어릴 때 이런 말도 못 들어봤나 봅니다. 먹는 거 버리면 철분 받는다고요. 김조야, 그런데 오늘은 탁상 행정이 썩어나간 먹거리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LG와 플레이오프에서 벼랑 끝까지 갔다가 살아난 KT의 기세가 무서운데요. 마지막에 웃는 팀은 어디가 될까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재묵 기자, 경기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잠실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경기장은 만원 관중을 이루며 한국 시리즈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어느 때보다 느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기는 현재 4회 말 2대2로 양팀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리즈 첫 경기를 잡은 팀이 우승할 확률 76.3%라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팀 선수들은 물론 팬들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이었습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KT 4승! KT 4승! LG 1승! KT 화이팅! 이 정규 시즌을 1위로 마무리한 LG는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과 함께 그동안의 한을 반드시 씻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2년 만에 또다시 정상에 도전하는 KT 역시 플레이오프에서 극적인 역수입을 보이며
제대로 기세가 오른 상태인데요. 이 고등학교 선후배이자 지난 2016년까지 한 팀에서 호흡을 맞춘 양팀 감독의 지락 대결에서 어느 팀이 앞서가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이 팬들뿐 아닌 LG의 구단주 구강모 회장 역시 경기장의 모습을 보이며 통합 우승을 향한 열망을 보였는데요. 이 선대 회장이 한국 시리즈 MVP에게 전화를 남겨놓은 명품 시계의 주인이 누가 될지도 다양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가을 야구 최정상을 향한 7전 4승제의 첫걸음에서 누가 먼저 앞서가게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잠실야구장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초겨울로 급변했습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특히 경상권 내륙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경북 의성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2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단 이것도 잠시 이번 주말 다시 강한 한기가 밀려들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중부내륙으로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이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춘천이 14도, 대전이 1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18도, 부산 2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